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별의별 교육연구소에서 조금은 무겁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선생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시대의 변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입니다. 부제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제도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네. 제가 미래교육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교육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1월에 나온 저희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 소개 영상 전에 선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 보고서 첫 문장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같은 결과의 대량화를 넘어 다른 결과의 다채로움으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의 진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제한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교육의 전반에서 그리고 이제 소수의 학생을 넘어서 다수의 평범한 모든 학생들과 교육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첫째로 감성적 창조입니다. 인간 중심 사고의 바탕을 두고 새 구조를 만드는 인재를 육성하자. 두 번째로 초개인화 학습 환경입니다. 학습자 한 사람의 특성, 상황, 수준에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따뜻한 지능화 정책입니다. 똑똑한 기술을 포용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 지표보다는 저희 앞으로 우리 교육이 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 그리고 우선 집중해야 될 핵심 과제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 말은 거창하죠. 추진 좀 배경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2019년도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신 오드레 아줄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학습의 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 그리고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영화 속에서 보던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 인지 구조를 어떤 로봇으로 구현한 형태라고 이제 인식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은 조금 개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거나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같이 협업도 하고 인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변화, 기술의 고도화로 나타나는 변화인데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인간의 지능과 대립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과의 결합 혹은 융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AI 시대의 미래교육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첫째로 과연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교육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가 교육을 둘러싼 이제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사람의 지적 활동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한 기술을 말하는데요. 1950년대에 시작됐다라고 해요. 좀 AI의 기원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AI는 이런 1950년대 등장을 했고 이런 혁신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 혁신, 데이터 폭증 등으로 최근에 근데 급속하게 발달을 했고요.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수학자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계산 기계와 지능을 통해 AI의 개념적 토대를 놓았고요. AI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학술회의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AI를 가장 강하게 또 인식한 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세 가지를 무엇으로 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학습, 그리고 추론, 그리고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에서도 그런 기보라고 하죠. 그거를 수만 개를 스스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론을 해서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구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인간과의 능력을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을 좀 대립적인 구조로 봤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에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조금은 더 인간과 기술을 또 인간의 중심이 되는 교육 기술과의 결합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어쩌면 적극적인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AI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죠.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근데 가장 기본이 이제 통계학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기반의 확률적 예측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리학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행동 연구에 이런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뇌인지 과학에서도 기억 등의 뇌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언어의 특성에 따른 사고의 구조에 관련된 거에서도 AI가 활용되고 교육학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 연구에 AI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이제 코엑스에서 있었던 인공지능 이제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기술의 진보가 이제 놀라웠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가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자체가 기술을 제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교육 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수학이지 않습니까? 요거 저번에 우리가 다루기도 했는데 인공지능 수학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학생 개개별로 맞춤형으로 하긴 사실 교사가 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으로 뭐 컴퓨터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맞춤형으로 그 학생의 단계별로 그런 문제풀이부터 적절한 개념 원리 설명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수학이 활용되는 이제 학교에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이나 차시의 수업을 마치고 형성평가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이제 오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오답이 나오면 그 오답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가면서 그리고 도움자료, 그와 관련된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제 자기의 학습을 이제 보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종의 맞춤형 학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학습 경험이 확장된다라고 합니다. 대성쌤, 인공지능 시대 공룡 체험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접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가상 체험과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그 학생의 눈높이에서 약간 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VR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R 기기를 착용했을 때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를 정말 실제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미래 학자들 굉장히 열광했다라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자연환경 그리고 과학 실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잘 아시죠? 그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새로운 학습을 하고 친구도 맺고 가상 교류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메타버스에서의 학습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독도 생태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감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할수록 기억이나 이런 더 훨씬 인식이 되는데 다양한 이런 시각, 청각 그리고 흔들림 이런 거를 느끼니까 확실히 독도에 와본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또 교육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전면화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디지털 격차입니다. 가정 속에서, 학교와 속에서, 또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학습 결손이나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AI 시대, 기초학력 지원, 또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 지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이제 외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을 했더니 이런 중도 탈락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저소득 학생들의 졸업생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가 학습 지원은 아까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멘토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 저희가 한창 화두가 되었던 챗봇 이루다 사건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AI가 정서지도 생활지도에서 부족하나마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선생님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루다를 아주 짧게 접해보고 너무 아쉬워서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이제 심심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봤는데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유머가 가능하다는 거. 유머가요? 예. 우리 대성쌤 썰렁하시잖아요. 근데 그 썰렁한 유머를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허전할 때 참 좋은 친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 과도한 교육 행정 업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공문서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통계 처리에 있어서도 이제는 저희가 충분히 전자정부잖아요. 업무 포털이나 이런 게 데이터화가 돼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공지능이 단순 보고 자료는 얼마든지 그거를 자료를 가공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발령을 받았고 이제 굉장히 반복적인 이제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 한 몸 편할까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을 지원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챗봇에 대한 거 이제 업무용 챗봇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우리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기능, 인공 AI 학습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반복적인 답변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삐삐 교육청, 어느 부서 전화번호가 무엇이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질문을 해도 이제 그거에서는 챗봇이 그것에 맞는 제일 적당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는 어떤 업무의 자료의 데이터의 취합이나 집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복적인 데이터 집계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보고서에서도 근데 그 빅데이터 기반 에세이 자동 참삭 시스템이 실제로 미국에서 쓰여서 아이들의 이런 작문 과제에 대한 참삭을 해주고 그리고 근데 도서관에서도 3,000곳 이상에서도 그런 뭐 검색 기능이나 추가적인 그런 질의 응답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받으나 우리 대성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콘텐츠 그걸 분석하고 추천을 해주잖아요. 요즘 어떤 영상 추천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교육에 관련된 각 시도 교육청을 다 구독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강좌들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이런 제가 이제 평소 관심이 있던 인문사회 강좌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습에 있었어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동 추천 기능이 되게 의미심장하다. 인공지능과 이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학습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게 아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좀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이런 사회 변화들, 급속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화들을 이제 들으면 사실은 겁이 나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말로는 창의성과 감성,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이때 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시대 어떤 인재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어떤 인재상,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이제 AI가 대신을 하고 인간은 더욱 고차원적인 사고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더 이렇게 좀 한창 업그레이드된 감성이 풍부한 사람, 혹은 아까 뭐 저희 처음에 나왔던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감성도 아까 챗봇에 대해서 대성쌤이 얘기했지만 심심이가 유머를 이해하신다면서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감성, 심심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을 하다 보면 예술이나 감성까지도 영역을 이제 확장해 갈 수 있지만 이런 촉각이라든가 그리고 따뜻한 공감은 그래도 아직 인공지능이 좀 도달은 아직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도 눈물을 흘리고 감성을 갖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기술의 이제 진보 속에서 보이는 거는 이 공감 능력, 소통이라는 거, 그 미묘한 감정의 떨림과 감정의 울림, 그리고 그로 인한 감동들은 아직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대성쌤이 창의성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창의성이라는 거 인공지능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어떤 창의성이라는 게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약간 인공지능은 어떤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잘 제시할 수 있어도 완전히 약간 전혀 다른 결의,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연관 짓는 거는 좀 인간보다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에요. 근데 저희 추상화라는 거 굉장히 좀 이해하기 난해하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상화를 또 그리던데요, 로봇들이. 그거는 기존에 이제 충분한 추상화를 통해서 그런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모방을 통한 이제 그런 창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술이라는 거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그런 틀과 격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창의성이 인간의 영역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독창성, 그리고 이제 유창성, 그리고 정교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의 정교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규칙에 의한 유창한 아이디어 생성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창성에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 대성쌤 최근에 독창성을 좀 발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창성이요? 네. 글쎄요. 근데 제가 하는 업무가 인사 업무고 일반 행정 업무에 가까운 업무라서 이게 법규에 따른 업무다 보니까 독창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나마 독창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이런 협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인연을 맺고 뭐 그런 것들. 그 독창성이라는 거 꼭 업무에서만 관련을 안 주셔도 되는데 대성쌤이 보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다양한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은 그 다양한 관점이 대부분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때로는 효율성보다는 가치에 또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인공지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과 창의성을 결합할 때 더 의미가 깊다라고 합니다. 진일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래에 AI를 활용한 직업들,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많이 필요한 게 저는 근데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공지능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부각된 것도 사회 전반, 뭐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게 다 데이터화하고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원격 수업의 학습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교육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별로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이 많이 개설됐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천고등학교 인공지능 융합 고등학교, AI 융합 중심 고등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초중학교에 AI 선도학교, 중심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AI라고 한다면 상위사고력, 그러니까 창의성에 기반한 어떤 AI와 소통하는 방법, 즉 프로그래밍을 함께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력,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또 길게 가면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시대 상황과 어떤 교육 현장에서 AI로 달라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서 AI 교육과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좀 시사점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주세요. 세 가지요. 아니, 다른 데 보시지 말고 여기 보시고. 그냥 뭐 근데 시사점은 근데 사회 전반과 교육에 있어서 이 디지털화가 됐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거는 시대적 화두이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교육 정책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게 AI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감성과 창의성이다. 그리고 또 AI와 소통할 수 있다. AI를 적극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연이 갖고 있는 본질을 잃지 않은 가치 교육, 사회적 공공의 가치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로 나눠볼 겁니까? 학습 환경,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 수준, 상황에 최적화된 환경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AI 시대 교육 환경 인프라 바뀌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